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에 대한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8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건 현장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적발됐던 경기도 동탄 지역의 유치원 학부모들이 오늘 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청은 휴일 회의를 소집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 발표됩니다.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인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 서두르지 마라,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경남 김해 원룸에서 난 불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 가족의 자녀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살던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는데 해당 원룸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6년 전 범죄 예방 디자인 마을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 염리동의 소금길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오히려 밤에 다니기 무서운 길이 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내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한 달 동안 감정을 받게 되는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조금 전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청원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PC방에도 국화를 둔 추모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죄에 비한 약한 벌을 받진 않을까 이런 시민들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 사건을 거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걸 지켜본 과거 경험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엔 벌써 80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국민청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해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범죄 형량 기준은 10에서 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7에서 12년으로 감형됩니다. 시민들은 심신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는 내일부터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피의자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정을 둘러싼 격한 논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건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게 알려지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납골함 옆에는 사진과 수수한 꽃이 한 다발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줘서 행복했단다. 매 순간이 즐거웠고 고맙다.
가족들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허무하게 간 청춘입니다. PC방 단골 손님, 인근 치킨집 직원 등도 국화꽃과 쪽지로 추모했습니다. 청원 게시판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의자 김모 씨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감형 규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재판에서 형사 책임을 면해줄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선 피의자 김 씨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짙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이런 살인 사건에서 정신질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실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형 조항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목소리가 아직 많습니다. 형법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는 만큼 규정 자체를 없애기보단 법원이 심신미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법원은 피의자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감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20만 명이 넘게 추천한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인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지난 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원에 37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요.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호 씨 친구는 법 재개정에 힘을 보태려 휴학계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이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직접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윤창호법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불거진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최근 불거진 비리 유치원 사건에서 정부 지원금 7억 원을 사적으로 쓰고 그중에 성인용품을 산 기록까지 나와서 논란이 된 곳이 경기도 동탄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휴일인 오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학부모들이 돗자리 위에 하나둘씩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을 뜻하는 초록색 풍선을 들었습니다. 동탄 지역 학부모들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며 항의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원정은 무엇을 숨기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이들은 지난 15일 동탄 사립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경기 동탄에 있는 환희유치원 원장 김모 씨가 누리과정 원금 7억 원으로 성인용품, 루이비통 가방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입니다. 대책위는 일부 비리 유치원이 급식비에도 손을 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볼모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지금 비상이에요. 다니던 유치원을 못 보냈고 이렇게 아이가 많은 도시에서는 거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인 것 같거든요. 대책위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휴일인 오늘 비리 유치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25일 공개할 예정인데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쓴 사립 유치원에 횡령죄를 적용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2시간을 넘긴 회의에서는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한 해 2조 원 가까이 지원되지만 통일된 회계 시스템이 없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치원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유치원 관련한 3법을 지금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 가족의 어린 자녀 4명이 원룸 화재로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불이 났을 땐 아이들만 있었는데 다른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사이 이 아이들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불이야라는 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서상동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주차장은 숲더미처럼 변했습니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녹아내렸고 천장과 벽체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특히 2층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살 황모 군과 14살 누나는 끝내 숨졌고 12살 형과 2종 사촌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황 군의 부모와 이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로 잠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불이야라는 소리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아마 죽은 걸 못 믿겠다 이거라 하더라고요. 해당 원룸은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하지만 화재가 나면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 유입돼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유독 가스를 내뿜습니다. 일반 스티로폼에 드라이비트 재질로 해놓으니까. 경찰은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누구보다 보험을 잘 아는 사람, 바로 보험 설계사들이죠. 이들을 가담한 보험 사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예 직접 나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설계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현직에서 보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터널을 달리는 차량 앞을 2차선 차량이 가로막으면서 그대로 충돌합니다. 3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뒷차량과 부딪힙니다. 모두 보험 설계사가 주도한 자동차 보험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 동안 보험 사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 설계사 12명과 이들의 가족, 계약자 등 총 24명은 고의로 280여 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중 8명은 지금도 보험을 모집하고 있는 현직 설계사입니다. 서로 가해자, 피해자인 척 미리 짜거나 여러 사람을 한 차에 태워 1인당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입니다. 속력을 너무 낮춘 외제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자 그 앞을 칼치기 차량이 끼어들어 3중 추돌을 냅니다. 앞 두 차량은 설계사 주도 아래 일부러 사고를 내기로 사전 모의했습니다. 허위 치료를 통해서 대인 관련 그런 보험금도 합의금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차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및 동승자를 자기 이제 다친 거 주장하면서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빼돌린 보험금 규모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정부가 투기 세력을 막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청약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조정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이 없더라도 신혼기간에 집을 갖고 있던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하기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내 집 마련이 한층 힘들어진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결혼하면서 주택을 샀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집이 좁아 전세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를 더 낳을 계획이에요. 방을 또 큰 데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택 있는 사람들은 뭐 아예 큰 집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뭐 뭔가 제약이 좀 있더라고요. 윤 씨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만한 집이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처분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연말 분양을 앞두고 집을 처분한 신혼부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는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의견 70여 개가 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철회해달라는 청원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채 결혼했다거나 셋째가 태어나 큰 집이 필요하다는 등 구구절절한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시간표를 만드는 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라르스 르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목적은 북한이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무센 총리도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실제 변화가 있다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유럽 일정을 마친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EU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이유와 내용을 절충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온도차로 인해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EU와의 공동성명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란 표현 때문에 무산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다른 정상과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CVID란 표현을 뺄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란 핵 협정 등에 대해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잘 될 거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한은 미국이 좋은 관계라고 하면서 대북 제재를 푸는 건 생각한 적 없다며 험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리 모드에 들어간 반면 북한은 미국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바다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What a truth! I mean, look at the economy. Look at North Korea.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It's going to be, now look at it. It's going to be fine. Going to be fine. Take your time. Going to be fine. No missile shot. 중간 선거 전에 협상을 서두르다 자칫 정치적 공격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지금까지 성과를 홍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 중간 선거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선거 유세장에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환한 웃음을 날리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험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두 얼굴이 아니라 한 얼굴로 상대해야 하고 받은 것만큼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응 조치의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열흘쯤 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중간선거 직전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이르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노조위원장이든 모두 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스스로 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도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했습니다. 이들 야3당은 이르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이 무리하게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 또 권력의 어떤 힘으로 그런 것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다. 야3당 의원 수를 합치면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실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6년) 전 서울시는 으슥한 골목길에 밝은 그림을 입혀서 범죄를 막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된 염리동 소금길 골목골목엔 재미난 벽화가 그려졌고 전봇대엔 노란색이 칠해졌습니다. 범죄 신고 건수도 뚝 줄고 관광객까지 몰려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더니 6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밤에 다니기 무서운 길로 변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입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꾸민 길인데요. 6년이 지난 소금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사했던 벽화는 색이 바랬습니다. 산책길 안내도는 여기저기 뜯겨져 지도로서 역할을 잃었습니다. 마을에 활기를 더했던 물물교환 시장도 구색만 남았습니다. 소금길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곳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보시면 표지판 앞에 그냥 쓰레기 버리는 데예요. 옥자막길을 따라 내려오면 소금길을 잇는 노란 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 있고요.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재개발 철거가 시작되면서 길이 끊긴 겁니다. A코스와 B코스로 나뉘었던 1.7km 소금길. 2년 전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B코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코스 일부도 끊겼고 결국 소금길의 30%만 남았습니다. 3년 전부터 예산 배정이 중단됐고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한 6개의 소금길 지킴이 집은 철수했습니다. 늦게 들어올 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약간 여기 등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서울시는 구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관리는 구청에서 국민들하고 같이 해요. 구청은 재개발 때문에 사실상 길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사고력 일부만 남아있다가 보니까 더 이상 뭐 사업을 하다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다. 첫 번째 범죄 예방 디자인 거리는 오히려 밤에 다니기 무서운 길이 돼버렸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아흘 뒤면 나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5년 만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게 박근혜 청와대 요구로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란 정황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죠. 일본은 벌써부터 지면 우리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팎으로 오랜 시간 싸워왔던 피해자들을 박민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가면 언니랑 같이 가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갖고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교복 입은 10대 아이들은 공부시켜준단 말에 일본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다린 건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고속 국강에 포함은 이제 차에다 싣고 요 육지로 나오지. 벽에 속으로 들어간 부석 녹지고 그런 놈 신나로 닦고 또 페인트 칠고 따라와. 일상은 군대와 같았습니다. 공장 갈 때 이러고 이제 사강 선생님 때 이때 마이리 마셔 이때 마이리 마서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고 풀을 뜯어먹고 그랬던 생각.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아픈 친구들은 하나씩 죽어나갔습니다. 병원에라 안 보내주고 새내기라면 잘 때 죽어 아파서. 그저 살아있다는데 만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생각을 모르고 돈 갖고 몸만 건강하면 이거 제사이다 했죠.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 2012년 대법원에서 한 차례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미뤄왔습니다. 배경에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가 지금 98인데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피해자들. 오는 30일 대법원은 이춘식 노인을 비롯한 피해자 4명이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전체 징용 피해자 규모는 20만 명. 오랜 기다림에 국가는 이제야 응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장례식장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모들은 장례식장이 시신을 정상적으로 매장한 것처럼 속이고 의료 보조금을 챙겨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미샤 씨는 지난 8월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측은 부모 대신 아이를 매장했다면서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I haven't got no death certificate. I want to see where my baby was buried at. 이 장례식장의 수상한 범죄 행각은 경찰서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 제보 편지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디트로이트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숨겨진 태아의 시신 63구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고와 상자 등에 보관된 시신들은 모두 불법으로 방부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디트로이트의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천장에 숨겨진 11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Some bodies had a tag on them referring back to 2009. Some bodies had receipts on them as if the person or family didn't finish paying. 아이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매장한 줄 알았던 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 think about it every day. It's not one day I don't think about it. It's heartbreaking to know that people are out here doing sick things like that. 장례식장 측은 장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시신을 보관해온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장례식장 측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의료 보조금까지 받아왔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시신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만에서 열차가 탈선해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30명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대만 당국 대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쯤 타이베이 인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탑승자 중 한국인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일이 잘 익었는지를 파악해서 로봇이 알아서 수확을 하고 소에 걸어놓은 디지털 목줄로 짝짓기 시기나 건강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을 이 농업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데 미래 식량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파프리카 사진을 판독한 뒤 열매가 달린 줄기만 잘라냅니다. 네덜란드 바에닝엔 대학 연구팀은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파악하는 원리를 농업에 적용했습니다. 딸기를 따주는 기계도 등장했습니다. 2초마다 한 개를 딸 수 있는데 사람보다 빠릅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자동차 크기의 로봇은 센서를 달고 주행하며 토양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수분이 얼마나 잘 머무는지 등 특성별로 토양 지도를 만들어 한 들판에서 다양한 작물을 섞어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의 발전은 목축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농가는 소에 디지털 목줄을 걸었습니다. 번식기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짝짓기 시기가 된 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농업과 목축업에선 대규모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경쟁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인력 없이도 적은 양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게 돼 농업 모델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단백질 수요가 늘어 2050년까지 육류가 지금보다 76%나 더 필요한데 선진국 소비자는 건강에 좋고 독특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면서 지난해 식품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세조의 얼굴은 예상과 달리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피해 군주 세조, 영화나 소설의 단골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실제 얼굴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인 어진 대부분이 6.25 때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27명의 임금 중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어진이 남아있는 이는 태조, 영조, 철종, 단 3명뿐입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도 어진엔 피부병 자국과 점의 위치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철종 어진의 경우에는 눈이 사시인 점까지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조의 얼굴도 실제 모습에 가까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둥근 얼굴에 처진 눈썹, 큰 귀가 온화한 인상입니다. 가슴에 용무늬가 있는 비단옷도 정성 들여 그렸습니다. 역사적 행적과는 상반된 인상입니다. 잔혹한 피해 군주이자 혹은 치적 군주로서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얇은 종이 위에 그린 이 밑그림은 영조 때 제작된 어진 모사본을 일제강점기에 다시 옮긴 겁니다. 현재 세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사립유치원입니다. 매달 정부가 유치원생 한 명당 22만 원 이상 대신 내주는 누리과정 지원금.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황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가 커진 한편에는 이런 궁금증도 나옵니다. 왜 애초에 이 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지 않은 건지, 또 한국에는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많은 건지. 1980년대 정부는 의욕적으로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부족하고 민간에 이런저런 혜택을 약속하며 맡기다 보니 자격이 안 되는 유치원도 초기에 많이 들어섰다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 아동교육기관의 사립 비중은 아주 높은 편이어서요. 그동안 학부모들의 부담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됐는데 당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돈만 받고 유치원 안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지금처럼 유치원에 직접 주기로 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라는 이야기가 유치원 측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유치원이 지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더 알 수 없게 될 거란 우려가 또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 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해법이 좁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결론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신뢰가 회복돼야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학부모 얼굴을 더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거란 점은 분명해 보이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교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고 학점을 줘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란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직접 나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2014년 편입한 뒤 4학기 동안 아버지가 강의하는 과목 8개를 수강하면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편입 당시 친인척 신고 규정도 지키지 않은 걸로 확인된 가운데 이 학생은 각종 장학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땅 독도의 주민이자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 씨가 오늘 새벽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성도 씨는 지난 1960년대부터 독도에 살면서 199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등재했고 2007년부터는 독도리 2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김 씨가 별세하면서 독도 주민은 고인의 아내 김신열 씨만 남게 됐습니다. 미국의 숫자 맞히기 복권인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추첨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밤 11시로 미국 전역에선 6개의 숫자를 맞히기 위해 복권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위하자 나눔 장터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과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등 4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위하자 나눔 장터는 시민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사고 팔아 이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돕는 국내 최대 규모 나눔 축제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광풍시대입니다. 광풍시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이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좌파 광풍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 광풍시대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글을 한번 보시면 한참 어른이 되어 무상불륜하고 형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언급했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비서 신세 망쳐놓고도 무죄를 받는 이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공격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좌파 광풍시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또 앞서 발생되고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들인 건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런 글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4시간 뒤에 올린 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역시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족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집권을 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서 재집권하자 이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잘 연구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글을 올렸다고는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문장에서 과격한 표현들이 보이기는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표현을 해명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또 3번째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글을 보면 정문일침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독설과 정문일침의 뜻을 알고 잘 구분해서 써달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은 독설이 아니라 예. 정문일침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참고로 정문일침의 뜻은 보시는 것처럼 정수리에 침 하나를 꽂는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 독설과 정문일침을 기자들이 잘 구분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자, 근데 홍 전 대표의 말 정문일침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과격한 내용들, 그건 어차피 또 듣는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홍 전 대표가 스스로 말하는 정문일침이라는 과격한 말을 할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남지사 시절에도 이런 말을 남겨서 주목받은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페이스북에 보시는 것처럼 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이 과격한 말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예. 사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30개가 넘는 페이스북을 지금까지 올렸는데 사실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몇 번 있었는데 홍 전 대표의 독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문일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미생에서 완생으로입니다. 예. 그림에는 떡이 보이는군요. 네, 오늘 창당 6주년을 맞은 이 정의당의 축하 떡 모습인데요. 오늘 창당 6주년 기념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정미 대표가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보고 시작하시죠. 예. 창당 정신 6411번 버스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노회찬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의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노회찬은 정의당과 함께 국민 속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창당 6주년이지만 정의당은 앞으로 창당 10주년이 되는 2022년에는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이 창당을 한 지 벌써 6년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시작 자체는 다소 우울했습니다. 2012년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한 이유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이른바 머리끄덩이 폭력 사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태로 통합진보당이 쪼개지면서 진보정의당이 창당했지만 창당 뒤 얼마 안 돼서 유시민 전 의원까지 아예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당 초만 해도 지금과 같은 정당 지지율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정의당 지지율을 살펴보시면 이번 주 지지율은 9%를 기록했는데 이 창당 시기만 해도 이렇게 1%대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당시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진보 정의당을 비롯한 이 진보 정당들이 멘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그랬죠. 자, 키워드처럼 뭐 미생에서 시작했던 정의당이 완성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대전과 광주는 각각 20도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